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을 두고 경영계는 물론 정부 여당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치면서 상법 개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연말 국회에서 본격화될 상법 개정 논의의 쟁점은 무엇인지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사이신 김남근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북성보울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법 개정이 오늘의 이제 주된 이슈이긴 합니다만 현안인 이재명 대표 관련 이슈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를 사법살인으로 이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당의 공세는 이제 더욱 거세지고 있고 또 만약에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이제 혐의 재판이 유죄 판결이 또 나오면 1심이긴 합니다만 당내 균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현재 그 좀 당 분위기, 당 내부 분위기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재판 제도의 발전이나 판례 법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판결에 대한 비평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사건은 또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두 가지가 이제 그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무리한 판결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사진을 갖다가 이 짜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이서 여행지에 가서 찍은 사진 중에서 그 윗부분에 이렇게 4명만 그 사진을 갖다가 짜집기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사진을 이제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유추 해석해가지고 그 넷이서 골프를 쳤다라는 것들을 부인했다.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걸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이제 형사법은 이게 사람을 징역 살리는 일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그 발언한 것을 그 사진에 나오는 4명이 골프를 쳤다는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진술을 했다라고 확대해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그 형사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큰 원칙에도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그 당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땅에 대해서 네. 그게 잘 안 팔리니까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이제 그 땅이 팔리게 해달라 이런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특히 이제 그 백현동 땅에 대해서는 네네. 특별히 또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성남시장의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압박으로 느껴졌다라는 표현을 좀 과하게 해가지고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심리적으로 분명히 압박이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용도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라는 거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걸 과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과장된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지금까지의 우리 법원의 판례에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이번 좀 판결은 좀 이렇게 비판들이 많이 있어서 이 판결이 이제 항소심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많은 회의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이 재판 자체가 한번 2심에서 좀 제대로 좀 잡혀야 되는 그런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당내 분위기가 이제 좀 그 일치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정치 판결이다 또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다 이렇게 이제 강도 높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여당은 이제 이를 두고서 이제 판결 불복이다, 법치주의를 흔든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고 자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법부 겁박이다 이 이제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재판의 발전이나 또 판례 법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판이 필요하고 이 사건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한번 비평이 꼭 필요한 이제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 사건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항소심에서 한번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 내의 분위기이고. 뭐 그런 그 이상의 이제 뭐 그런 것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걸 갖다 이제 과하게 또 무슨 법원을 겁박했다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또
그 여당 측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또 포장해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또 그리고 주가 부양을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투자에는 성공을 했는데 투자이익을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기차를 위해서 이제 2차 전지 사업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그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에 성공을 했어요. 진짜로 그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네. 2차 전지를 개발해낸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투자 수익이 환수가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되니까 두 회사에서 그 미래 유망 사업인 2차 전지 사업은 별도로 떼어내가지고 네. 자회사를 만들어서 별도 상장해버린다 그러니까 거꾸로 미래 유망 사업이 떨어져 나가니까 미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이 폭락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원전 시설들을 생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 두산 엘리베이터의 알짜 같은 회사인 두산 밥켓을 적자에선 두산 로봇과 합병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짜 회사가 떨어져 나가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도 내가 투자의 전문가라고 자신을 하는 사람들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계속 이제 빈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부 유보가 3천억이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를 해버려서 주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제대로 감독 당국에 의해서 제어도 되지 않고 네. 그 회사 내부에서 이사나 이사회가 제어되지 않으니까 한국에서는 개미 투자자가 투자해서 이익 보기 어렵다. 이런 불신들이 생기면서 2015년도에 미국에 한 18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네. 근데 2023년에 오면 한 920억 달러 투자를 하거든요. 한 50배가 돈이 왕창 지금 미국하고 50배 군요. 일본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제대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개미 투자는 안 돼. 진짜 애국하는 기분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나마 뭐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여러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라든가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투자를 안 해주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런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그 중견 기업들 이런 데들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그 기업 내부에서의 이제 지배구조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이사회 주주총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나 이사회가 네. 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해서 그 책임 의식 때문에 이렇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게 이제 지금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일각의 그러니까 시각도 이제 뭐 있는데요. 그 금투세하고 연결해서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은데 네. 금투세도 또 중요한 금융시장의 개혁이죠. 지금은 이제 금융 상품별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증권거래세만 내는 거 있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아예 상품 그 세금을 안 내는 것들도 있고. 근데 금융 상품이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데 금융 상품마다 그러면 새로운 세제를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 투자자 개인이 뭐 채권으로는 얼마를 벌고 주식으로는 얼마를 벌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투자로 얻은 이익들을 총 집계해가지고 총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도 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런 복잡한 세금 체계들을 정비하는 것이어서 중요한 또 금융시장의 개혁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어쨌든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개혁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 이런 이제 그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밸류업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이사회의 어떤 지배구조를 좀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개혁도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이게 뭐 상대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 이런 이거는 이제 대통령도 올해 1월 달에 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말이 좀 이렇게 네. 좀 그 섞이면서 이제 무슨 이렇게 무슨 파퓰리즘적인 입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이제 굉장히 돌리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도 본인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금감원장도 이제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우리 시장 자본시장 밸류업을 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전문가로서 판단을 할 때는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렇게 투자 대상인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 하는데 네. 또 막상 재계를 만나고 와가지고 이제 재계 압박을 받으면 이렇게 말들을 바꾸는 그런 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개미 투자자, 우리 자본시장을 살리자라는 그러한 진솔한 마음에서 하면 뭐 반드시 개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는 별건이다. 금투세 폐지 뭐두 청구서가 가지 개혁 중에서 이제 아니다라는 한 개혁을 말씀이신 거죠? 먼저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이제 핵심 내용이 이사의 충실 의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재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이제 회사로 한정돼 있는 걸 회사와 총주주로 이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제 이제 주장을 이제 하시는 건데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사회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상장회사에서 같고요. 주로 피해를 보는 게 이제 효과까지도 분할 합병, 분할 네. 합병 이제 이런 것들에서 주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가장 유망 사업인 그 2차 전지 사업들을 분리시켜 가지고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상장해 버리게 되면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본다라는 것들은 상식적인 사람은 다 아는 거잖아요. 이사들도 다 아는데 그런 결정을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영미법에서는 주주가 회사와 이사한테 함께 책임을 지는, 함께 네. 충실 의무를 지는 것으로 돼 있어서 미국 같으면 벌써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제기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행위들을 안 하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법리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정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자본시장의 불신을 키워가지고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크게 침체시키는 네.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지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분할 합병, 그런 뭐 사업 재편 이런 행위들을 이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보호될 수가 있고 그럼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제 예측하지 못한 그런 피해를 보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기면 개미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주식시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주식시장의 최대의 장점은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거. 기업들은 건실한데 그 이런 불신 때문에 그 투자 가치 크게 떨어져 가지고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날 거다라는 신뢰만 주면은 얼마든지 주식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스터업의 이제 관건은 결국에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이제 신뢰, 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든다는 거고.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게 이제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이제 벤치마킹하는 거거든요. 일본도 비슷한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그런 그 상법 개정을 하고 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증권거래소의 감독 규정을 강화하고 그래서 주주보호 정책들을 강화를 하고 기업들의 이사회가 투명하게 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네. 신뢰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밸류업이 돼가지고 한국의 2015년도에 일본에 투자한 게 한 12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우리 개미 투자들이 지금 한 47억 달러, 50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으로 또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갖고 와야죠. 그걸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 미국 시장하고 일본은 돌아오게 하려면 이와 같이 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정책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네, 근데 그 8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고 이거 경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제게는 이제 있을까요? 항상 우리 무슨 회사법 구조나 자본시장 개혁을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을 만들 때도 이제 소송이 남발돼 가지고 필요한 결정들을 제때 못하고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한 16번 정도밖에 소송이 안 일어났는데 네. 그게 소송 남발이라고 할 수 있냐는 좀 상당히 의문이고 반대를 하기 위한 좀 과도한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정 정도는 그렇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그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또 그 이사들이 그 책임을 의식해가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또 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재계 정부 여당 모두 이제 반대 입장인데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건지는 저는 명확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 여당은 최근까지는 네. 찬성이었죠. 올해 초에도 여당이 대통령도 네. 찬성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도 찬성이었고 네. 금감원장도 찬성이었고 네. 지금 국정감사를 할 때도 이 상법 개정을 언제 빨리 할 거냐 그러면 우리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와서야 이제 야당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을 추진하니까 말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서 여당은 네. 반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냐 그러면 아니다 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표현을 개별 의원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정부 여당이 이게 반대한다라는 것들은 아직도 입장을 그렇게 명확히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부 여당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부스톱이 아니라 코리아를 부러뜨린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러니까 저는 뭐 표현 정부 여당의 입장을 명확히 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네. 반대하는 게 명확하다 그러면 아마 네. 개미 투자자들이나 자본시장으로부터 엄청 비난을 이제 받을 텐데 네. 그건 또 두려워가지고 그건 또 아니다. 항상 물어보면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잘 정리하고 있다. 재계의 의견을 좀 고려해가지고 좀 더 법안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걸 안 하고 있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거기 먼저 좀 선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 예, 아니, 선명한 입장을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법안을 내겠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예, 예. 이제는 법안을 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법안 논의를 이제 곧 11월 말이면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계속 비겁하게 말을 바꾸면서 할 듯 알 듯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네. 자본시장이나 개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정부 여당과 충분히 그 협의를 할 그래서 저는 뭐 여지가 있다는 진솔하게 거잖아요. 한다면은 네. 네, 지금까지 보여줘 왔던 그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 자본시장 밸류업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처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네네. 것이다라는 지금까지의 그런 그 금감원장 뭐 그 정부 여당 인사들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법이라고 이 생각합니다. 부분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노력 의무 이렇게 바꾼다거나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 이런 절충의 여진 좀 있을까요? 노력 의무를 법안으로 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다. 네. 법안 논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노력 의무로 절충해 놓고 이제 다음에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건 있어도 어떻게 법을 만들면서 법적 규범력이 없는 그냥 단순히 선언적인 노력 의무를 입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안이나 의원안 중에서도 처음부터 노력 의무로 법안을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도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고 적어도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제 그런 총주주에 대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적인 이제 규정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이제 TF에 이제 그 단원으로 이제 계십니다. 재계와 학계, 개미 투자자들을 이제 만나서 최근에 의견 수렴을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의 지배 구조 이외에도 현재 그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TF의 활동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개정안 발의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또다시 이제 그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경우에 어떤 좀 대안이 있으신 건지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경청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 피해를 본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SK 이노베이션, 뭐 그런 이제 뭐 신성통상 이제 이런 데 있는 피해자들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왜 이런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혁하는 게 필요하냐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계를 대표하는 뭐 대한상이나 상장사 협의회나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좀 듣는 과정을 거칠 네. 거고요. 그다음 상법학자나 이제 뭐 경영학자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는 과정을 계속 밟을 거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충실 의무를 받아들이는 걸로 했고 아마 이번 주 안에 이제 조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제 당론 법안을 이제 발의하는 아마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이런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뭐 법 개정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퇴직연금을 이제 이렇게 기금화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유입하는 작업들을 네,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같은데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 뭐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뭐 스웨덴 연기금 이런 게 다 우리는 퇴직연금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캘퍼스라고 얘기하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 뭐 이런 것들이 다 퇴직연금들을 기금화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퇴직금을 이렇게
연금으로 하더라도 개별 상품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한 1%가 안 돼요. 1%도 안 되는데 이걸 기금화해서 큰 규모로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줘야만 이게 수익률도 뭐 5%, 6%, 7% 늘어날 수 있고 또 그런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와야지 우리 자본시장이 밸류업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이제 정책들을 좀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좀 추진하는 그런 이제 로드맵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네. 네, 주식 활성화 TF 간사로서의 열의가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인데요. 그리고 의원께서 또 하나 관심을 쏟고 계신 분야가 바로 온라인 플랫폼 법입니다. 국감 때 배민 수수료 인상과 쿠팡의 그 불공정 행위 이걸 지적해서 경실련 성전 국가 우수 의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내놨는데 배달 수수료 차등 적용안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영세 상인이든 뭐 소상인이든 그다음에 좀 규모가 있는 상인이든 전부 9.8%의 고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건 너무 과다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이 1년에 10%가 안 되는데 9.8%를 받으면 이제 거의 수익을 다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에 바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그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영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처럼 배달 음식 가격은 높이고 매장 가격은 좀 낮춰서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매장에 가서 먹든가 아니면 조금 그 가격을 높이려도 배달을 주문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쿠팡과 배민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들을 차별을 못 두게 또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불공정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이제 악소리가 나고 있어서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자영업자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배달앱 시장에 있어서 이 과다한 수수료를 차등 우대 수수료들을 도입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수수료 상한제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덕수 총리는 이제 이런 민생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건 할 수 없다. 괜히 자영업자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정부 내에서는 그런 우대 수수료 제도나 이제 수수료 상한제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만약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입법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생합의체가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약간 날치기로 합의된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9.8%의 수수료를 한 7.8% 낮추는 대신에 배달 수수료를 한 500원씩 더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배달할 때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돼요. 그럼 2만 원에 그 벌써 그 10%만 하더라도 그 한 2천 원 되잖아요. 그죠? 네. 500원이면은 이제 한 그 2, 3%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를 2, 3% 올린 거예요. 배달료를 500원이라는 거는 수수료를 9.8%에서 7.8% 내리고 500원을 올려가지고 다시 2, 3% 올리면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더 수수료 올라간 셈이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네. 조삼모사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합의를 본 거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실제로는 배달앱 시장들을 주로 이용하는 이제 그런 치킨 업체, 치킨 가맹점주들, 뭐 피자 가맹점주들, 외식 업체들 이런 데들은 다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합의가 된 거다라고 좀 발표를 해서 그걸 진정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이제 발의를 해놓고 있고 저희 당이 이제 그것도 곧 이제 당론화 할 겁니다만 그 안에 이제 그런 플랫폼이 과다한 수수료 할 경우에는 이제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인,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그런 우대 수수료. 지금도 이제 공공 배달앱 같은 데는 한 영세상인에 대해서 2% 정도만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대 이제 국회 이제 그 들어오시면서 일성으로 정치인보다는 민생 입법가 역할을 이제 하고 싶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성북 을인데 이 지역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고 또 재개발 문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의 이제 민생 문제 포함해서 22대 국회 이제 포부를 시간 관계상 좀 짧지만 마지막 질문을 저는 뭐 정쟁적 이슈보다는 이제 그런 좀 그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로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생 입법을 챙기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네. 지금도 이제 우리 성북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패션 봉제 업체들 이제 이런 데를 살리기 위한 무슨 경쟁 촉진법 같은 것도 좀 만들 생각이고 이런 배달앱 같은 이제 민생이 가장 핵심을 이루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것도 입법 추진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개미 투자자들도 이게 민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상법 개정 같은 걸 추진하는 그런 좀 민생 입법 추진 활동들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초선이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과 협의 계획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금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